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여러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정책 동향, 그리고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 동향, 규제 이슈, 법제도 쟁점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주셨지만, 이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이버 공간하고는 다르게 이용자가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이용자하고 이제 소통하고 작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 창작한 콘텐츠나 그리고 또 기존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유통 그리고 판매하는 경제 활동 자체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사이버 공간과는 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법적 이슈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VR, AR 로드맵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규제 개선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VR 시뮬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 등을 통해서 일부분 규제 특례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전통 산업 규제 측면에서 보면 이 게임물 규제라든가 개인정보 규제, 또 뭐 국정원의 이 보안 규정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 제약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기존의 이제 전통 규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이 저작권법의 영역 역시 그와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강론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적인 이슈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배경이나 캐릭터 등의 어떤 저작물들을 가상 공간에 이제 배치하는 과정에서 과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이 공정이용 같은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메타버스에 구현했을 때 어떠한 면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결국은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승윤 교수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저작권법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OSP 책임과 관련돼서 기존에 고려했던 사항들에서 좀 더 고려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부상과 개념적 이해입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이 트렌드를 몰고 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가 조금 더 일상화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뭐 미국의 로블록스라든가 우리도 네이버의 이 제페토 같은 것들이 특히나 이제 등하교를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MZ 사이에서는, 세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 부상의 배경에는 사실은 뭐 5G라고 하는 네트워크 통신망이라든가 VR, AR 기술 같은 것들의 기술 발전이 굉장히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속에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구현한 개인이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 소비를 한다든가 또는 업무를 본다든가 하는 양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VR, AR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 활동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생태계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발제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를 하면서 개념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생략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게 2007년에 사실은 발표된 보고서에서 개념 정의를 해놓은 표였는데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VR, AR 같은 경우에는 XR의 형태로 융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거울 세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법적인 의의를 좀 보자면 증강현실은 아마도 포켓몬고 같은 서비스를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현실의 배경에서
광고라든가 뭐 관광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오버레이하고 있는 점에서 이 특정한 정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복제 전송, 공중송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예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행위가 또 일어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증강현실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현실 세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캐릭터, 아바타, 또 가상의 어떤 창작물들, 이런 새로운 생성 요소들이 출현을 하면서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쨌든 AR과 VR이 융합돼서 나타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들이 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중에서 창작성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률 쟁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을 살펴보면요, 이 중거법 적용 및 소송 관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속지주의에 구속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의 이용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에서 그 이루어진 그 침해 행위라든가 복제 행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관할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바타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자체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인데 저작권의 성립이나 침해 행위는 그럼 어디로 볼 건지가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행위자의 어떤 행위자인 아바타라고 하는 불법 행위,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자연인의 조정 행위가 분리되게 돼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그러면 침해지와 행위지가 모두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침해지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제 국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행위자 결과 발생지를 모두 불법 행위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데이터 서버지를 기준으로 할 건지, 침해자라고 한다면 다양한 국가에서 접속한 어느 이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권 성립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을 창출을 해낸 본원국주의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보호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러면 본원국법주의를 따르게 되면 침해 행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호국법주의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할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이 공중송신의 이 개념을 갖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제공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이 저작물을 수신한 이용자가 소재하는 그런 수신국법주의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기존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현실에서 그런 공중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저작권법은 이 공중 개념에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는 항상 공중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또 특정 다수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어떤 이익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공중으로 개념으로 본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해석적인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러면 이것을 모인 집단들을 불특정 다수로 볼 건지 특정 다수로 볼 건지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중 개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여 있는 장소의 공개성 여부하고 또 해당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간의 연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을 통해서 준공개적 장소도 공중 개념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공개 재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무형적인 형태로 감지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과 상호간 연결되지 않아도 공중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상 가상 공간은 그 장소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개된 장소라고 볼지 비공개 장소로 볼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상호 연관 관계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아바타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당 저작물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통해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환경에 좀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범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시적 저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상공간에서 어쨌든 실시간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제 일시적 저장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될 겁니다. 일시적 저장은 이제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저작권 제한 사유를 보시다시피 제35조의 2에서 제한 사유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일시적 저장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저장 행위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저작권 제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해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순간적이나 과도적인 저장의 경우에는 국제 행위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옥내 공간이나 이 건축물 등을 그대로 옮겼을 때, 이 배경이 되는 저작물들을 옮겼을 때 이것이 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다 보면 그 중에 많은 저작물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VR 콘텐츠 활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골프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피고는 다들 잘 아시는 VR 기반의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입니다. 그래서 골프존에서 항공 사진을 통해서 촬영한 이 골프 코스 영상을 서버에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이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다 보니까 이 골프장 주주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을 보시면 이 골프장 코스의 저작물성과 관련해서 다른 골프장 코스와 구별할 수 있는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저작물성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현실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산업적 관점에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골프 코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 저작물의 어떤 창작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골프장주가 아닌 골프 설계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또 2심이 있고 나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판례의 판결문을 보다 보면 이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판단을 하는데 이 클럽하우스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클럽하우스하고 사실은 골프 코스의 설계자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설계자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사실은 건축물의 저작물성을 판단을 할 때 실내외 구분 가능한 기둥이라든가 벽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사실은 골프장은 갖지 못하는데 저작물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추후에 가상세계 구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상에 이제 운동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가지 근거로 들었는데요, 판례가. 이 경우에는 이 건축법상의 시행령에 보면 세차장이라든가 온실, 야외 극장 같은 것들도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것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측면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는 사실은 저작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실무상 이루어지겠지만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어쨌든 설계 이후에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설계자의 어떤 동의를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 코스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성격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응용미술 저작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골프 코스와 관련된 판결을 보면 이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해당 여부를 판단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심에서는 부경법상 감옥에 해당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대한 침해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이 현실 세계의 건축물이 가상 세계에 이제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이제 표현이 되었더라도 이 건축물을 복제한 것이 아닌 경우, 그리고 또 이런 구현 방식이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오프라인의 어떤 골프장 코스를 복제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또 현실과 유사한 몰입감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성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저작권 침해에 면책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메타버스를 이 기존 현실 세계의 저작물들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공정이용 법리를 발전 보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네 번째 쟁점으로 아바타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도 사실은 발제에서 이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아바타의 개념이 기존의 이 세컨드 라이프나 이 가상현실 게임에서 이 단순히 그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메타버스가 진화되면서는 그 아바타의 경우에도 어떤 자신이나 이 특정인을 아바타화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얼굴 형상이나 헤어스타일, 뭐 코디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창작적 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에 따라 이 구체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좀 유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또는 이 아바타를 창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사업자하고의 어떤 공동 저작물성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부분의 실제 이 플랫폼에서 약관들을 살펴보면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아바타의 침해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동일한 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이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바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BTS라든가 이런 유명인들의 사진들을 입력해서 캐릭터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같은 침해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증강현실에 대한 이슈입니다. 증강현실에서 아무래도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해당 이미지를 비췄을 때 식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위치 정보를 인지한 공간에서 어떤 특정 이미지나 데이터를 검색해서 AR 디스플레이에 이제 표시하는 게 결국은 그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추출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뭐 파싱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작권자의 어떤 허락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크래핑 방식의 경우에는 그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데이터 보유자로부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사건을 보면 이 사건에서 이제 SNS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프로필 페이지 같은 것을 단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법원에서 판단 내린 것은 결국은 데이터 추출 행위에 해당되고 이 약관상 금지되는 권한 없는 복제 행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한 가지 짚어볼 점이 그 추출한 이 데이터를 이용자 게시물로 볼 건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데이터로 볼 건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페이스북의 어떤 데이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어떤 권리 침해까지도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VR과 관련해서 또 시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콘텐츠나 데이터 소스 같은 것을 이 AR 앱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맞추다가 보면 변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복제권 침해라든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법리 중에 저작물을 담은 틀의 변형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용의 변형 없이 액자를 교체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인데요. 다만 이 3차원의 캐릭터 제작과 같이 매체의 변형의 경우에는 이 복제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차적 저작물은 이제 높은 창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창작성이 크지 않는 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인라인 링크행이나 프레이밍 같은 기술들의 경우에도 왜 예전에 우리가 썸네일 이미지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는데 썸네일 이미지로 제시를 해서 다시 이제 보여주는 것이 과연 그 변형적 이용에 해당되느냐라는 여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R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어떤 인라인 링크 형태나 프레이밍 형태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런 변형적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첩된 결합 저작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복수 저작권자의 기여분에 대한 주장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쟁점인 저작권 침해의 제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그 침해를 면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그 동조의 이제 적용 대상을 미술 저작물 등으로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석상으로는 미술, 건축물 그리고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한정되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면책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판매라고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리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법례 등에서 보면 디지털 전시 개념을 포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유형물 전시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를 위한 인터넷 전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좀 더 해석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이 공연 개념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 파노라마 자유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형과 수정을 가하는 과정 중에서 가상 이미지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수적 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저작권법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신설 규정인데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주된 대상이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면책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 법을 처음 도입을 할 때 이 유튜브 영상과 같은 1인 방송을 할 때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음악이나 미술 작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면책을 부여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 정확하게 이제 대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을 해보면 뭐 우연한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이 사업자가 산업적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어야만 메타버스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360도 그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에 이 영상에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도 부수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규정을 보시면 보이거나 들리거나라는 규정 구문으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촬영이라든가 음악 사용에 있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어려우면 결국은 일반 공정 이용에 관한 부분 규정이 적용이 될 텐데요. 이 네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정 이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그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 및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 그리고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메타버스 공간의 어떤 새로운 신미감, 표현, 의미 같은 것들이 이 창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변형적 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글이 도서관 책자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항소법원이
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변형적 이용에 해당된다고 봤고요. 또 영리적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 논리에 따르면 이 가상화를 하는 경우에 대체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저작물이 내 이용이 현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첫 번째 요건이었던 변형적 이용에 해당될수록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그 해당 요소와 관련해서 이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배치된 저작물의 관계가 대체제인지 혹은 보완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골프전 사건을 예로 들면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하고 오프라인 골프장하고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 둘과의 관계가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골프의 부흥에 있어서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아닌 이제 보완제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저작권법에서 102조와 104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기존과 다르게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 제도적인 대응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의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이제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사실은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 기준이라든가 이런 법리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이 과제로서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두 가지 과제는 앞서 발제해 주신 손승우 교수님과 이제 같이 참여한 과제에서 도출한 결론인데요. 첫 번째로는 실감형 콘텐츠 창작을 위한 저작권 이용 허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사실은 저작권에 있어서 어떤 사후 동의를 받는다거나 혹은 포괄적 이용 허락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작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이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옵트아웃 형태로 이루어진 저작권 유통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거나 또는 CCL과 같은 사후적인 보상 체계들을 도입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로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에 대해서도 일괄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포괄적 이용 사례와 관련해서 유튜브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하고 이 포괄 이용 허락 협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경우에도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하고 이런 이용 협약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콘텐츠 활용 방안입니다. 이 재료 콘텐츠라는 것은 어쨌든 디지털 형태로 처리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뮤직 플러그, 뭐 BGM 팩토리 같은 음악과 폰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육성책뿐만 아니라 공유 저작물이나 공공 어카이브 같은 그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실감 콘텐츠 통합 DB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저작권 처리가 됐다거나 혹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증 저작물, 공공 저작물 같은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뭐 관련 부처로서는 이제 문체부를 통해서 추후 부처 간 이 연계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요 확산을 위해서 뭐 금전 지원이라든가 바우처 제공 같은 것들도 고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데이터 분야에서 보면 데이터 활용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 영역은 기존의 창작자 보호 원칙에서 산업적 관점의 이 법적 안정성 확보보다는 어 사실은 이 적극적인 해석을 못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정이용 법리의 확대 해석. 앞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이 사실은 그 저작권 해석 해석에 있어서 침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유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석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법제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쨌든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표나 디자인 같은 분야에서도 상당한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